조선 태종 연간 경기도 한 작은 고을의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며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는 백성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을 향했습니다. 관아대문 앞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관리들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젊은 선비가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매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관아에 와서 헛소리하면 혀를 잘라버리겠다. 썩 꺼져라. 매질이 끝나자 현감과 관리들은 성큼성큼 관아 안으로 들어갔고 구경하던 백성들도 흥미를 잃고 하나둘씩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 2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위험이 느껴지는 점잖은 선비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하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선비 차림의 남자는 바로 새로 부임할 경기도 관찰사 박정훈이었습니다. 그의 하인 김복은 늘 주인 곁을 따라다니며 온갖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길에 고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후 박정훈은 아직도 땅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는 젊은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매를 맞았어? 그 젊은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할 곳이 없다니요? 관아가 바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요? 왜 해결할 곳이 없다고 하시오? 젊은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소. 혹시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사정을 말해보시오. 그 말에 젊은 선비가 조금 희망을 갖는 듯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이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가마을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이철수라는 사람으로 상업에 뛰어난 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철수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째는 이철호라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였고 셋째가 바로 지금 박정훈 앞에 서 있는 이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의 처지는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지만 이철민은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서자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 해도 대우가 많이 달랐습니다. 장남인 이철수는 교역일이 바빠 30살이 넘어서야 젊고 아름다운 부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의 부인 한설화는 겨우 21살로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집안에서는 은근히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철호는 과거에 급제한 제법 똑똑한 선비로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품격 있게 생활하는 그였지만 2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철민은 어릴 때부터 글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고부터는 의욕을 잃어 글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셈이 밝았던 철민은 큰형 밑에서 상도를 배우며 만족해했으며 그의 능력과 고든 심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상계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자신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항상 집에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나마 큰형 이철수가 마음씨가 좋아서 가끔씩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이철수는 동생들을 아꼈습니다. 특히 형편이 좋지 않은 막내 이철민에게는 더욱 각별했습니다. 교역을 하러 멀리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고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서자 출신이지만 그는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았고
영특하고 바른 성격의 막내를 유독 챙겼습니다. 둘째 이철호와 셋째 이철민의 관계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둘째 이철호는 자신의 서자 동생인 이철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철수가 오랜 장사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평소처럼 막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철민아, 집에 있느냐?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이철민이 급히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큰형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철수는 품속에서 은전 50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별일은 없고 그냥 네가 궁금해서 왔다. 네가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형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일단 급한 대로 이 돈을 가져다 쓰거라.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해라. 이철민은 감동해서 한잠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감사할 것 없다.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형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가서 좋은 술 2병을 받아오너라. 오늘은 형제끼리 실컷 마셔보자. 네, 형님. 알겠습니다. 이철민은 즉시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 돈으로 어서 좋은 술 2병을 받아오고 안주도 푸짐하게 준비해 주시오. 오늘 큰형님과 한잔하려고 하오. 얼마 지나지 않아 푸짐한 술상이 준비되었고 형제 2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안주도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 갑자기 이철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철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밝은 표정이었는데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제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침착하고 속이 깊은 형님이 마음속에 무언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시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피곤하지 않다. 계속 마시자. 이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철민아. 네, 형님. 형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은 너에게만 하는 말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이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알 것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번 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철수는 철민의 말을 끊으며 얘기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그런다. 내가 취한 모양이다. 네. 형님,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철민은 취한 형을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문 앞에서 하인들에게 형을 맡기고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철민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날 밤 형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어제 형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으니 오늘 안부라도 여쭤봐야겠다. 두 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골목 2개만 지나면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철민 형의 집 근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형의 집 대문에 흰색 깃발인 상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바쁘게 들락날락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철민은 깜짝 놀라 걸음을 재촉해서 대문 앞에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큰 어르신께서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우리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하인들도 오늘 아침에야 어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둘째 어르신에게 들었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너무 더워 이틀 후에 바로 발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일지 모르니 시신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철민은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지만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큰아주버님께서 오셨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덥다고 해도 이 일장이라니. 정말 이상해. 어제 우리가 술을 마실 때까지도 멀쩡하셨는데 그런데 당신 어제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철민은 전날 밤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셨고 돈을 누구를 위해 버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 이철민은 계속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이틀 만에 장례를 지낸다는 것도 이상해. 뭔가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같아. 이 일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철민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큰형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해야겠어. 그날 밤 이철민은 내용을 상세히 적은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고을의 관아로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의 현감 백탕관은 매우 욕심 많고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이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라는 것을 믿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을 긁어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령들은 가능한 한 사건이 적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백탕관은 정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이 관아에 고발하러 오기를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돈을 뜯어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도 백탕관은 할 일이 없어서 방에서 돈벌공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관복으로 갈아입고 법정에 나가 위험 있게 앉았습니다. 양쪽으로 관리들이 늘어선 가운데 이철민이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백탕관이 상소문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고발하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며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현감님께 고합니다. 소인의 이름은 이철민입니다. 제 큰형님이 어젯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이철민은 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철수가 부유한 상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백탕관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백탕관은 고발장을 책상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분명히 누군가 나쁜 짓을 한 것 같구나. 네, 형 이철수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렸다. 그렇습니다. 좋다. 이 현감이 반드시 너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 주겠다. 다만 관아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내 사건은 내일 처리하게 될 것 같다. 내일 다시 한번 오면 그때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철민은 매우 기뻐하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백탕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다시 관아에 나타나자 백탕관은 어제와는 정반대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아, 어제 네가 올린 고발장을 내가 조사해보니 내 형 이철수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맞다. 네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는 고발을 한 것이냐? 이철민이 해명하려고 하기도 전에 백탕관은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끌어내어 혼내주어라. 그래서 이철민은 관아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박정훈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박정훈은 이철민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이철민은 몸의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한양에서 경기도 관찰사로 내려오시는 박정훈 대감이라는 분이 청렴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직접 호소해 볼 생각입니다. 박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박 관찰사께서 3일 후에 부임하신다고 하오. 그때 가서 고발해 보시오. 당신 말이 맞다면 분명히 당신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오. 과연 3일 후 이철민은 경기도 감영 앞에서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소를 제출하자 곧 안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훈이 이철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고발인 이철민이냐? 이철민은 그 목소리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며칠 전 고을관아에서 만났던 그 선비가 바로 새로운 경기도 관찰사 박정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철민은 속으로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찰사 대감. 이철민, 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지금은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박정훈은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철호와 한설아를 데려와라. 꼭 기억해둬라. 이 두 사람을 따로따로 데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정훈이 감영청사에 나가 앉았습니다. 둘째 이철호가 먼저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관찰사 대감, 소인 이철호 인사 아릅니다. 인사는 됐다. 박정훈은 이철호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30살 정도의 문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몸가짐이 단정했으며 한눈에 봐도 교육을 잘 받은 선비였습니다.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들으니 너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라고 하던데 관찰사님께 고합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집안의 도움으로 겨우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일에 대해 묻겠다. 이철수가 네 친형이 맞느냐? 관찰사님께 고합니다. 맞습니다. 들으니 그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던데 사실이냐? 관찰사님께 고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네 형은 평소 몸이 건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었겠느냐? 이철호가 답했습니다. 관찰사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다른 취미는 없으시고 평소에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형님께서 많이 취해서 집에 돌아오시더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약을 구해오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시즌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 너 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있느냐? 제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형님께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자 형수님께서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는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이철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죽은 이철수의 부인 한설아였습니다. 관찰사님 전에 이철수의 처 한설아 인사 올립니다. 한설아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한설아, 너와 남편 이철수가 혼이 난 지 몇 년이나 되었느냐? 관찰사님께 고합니다. 3년입니다. 자식은 있느냐? 없습니다. 들으니 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던데 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관찰사님께 고합니다. 제 남편은 평소에 바람만 불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도 많이 취해서 돌아오시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는 금방 호흡을 끊겼습니다. 그래?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고? 박정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철호의 말에 의하면 네 남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죽었다고 했는데 너는 왜 머리가 아파서 죽었다고 하느냐? 한설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이철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관찰사 대감, 제 형수는 나이가 어리고 의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은 분명히 가슴 아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설아도 당황하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머리도 아프다고는 했는데
그날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훈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상소를 올려 이철수가 이상하게 죽었다고 해서 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 너희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저희가 어떻게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다만 고발한 사람이 거짓 고발을 한 것이니 관찰사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다.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철호와 한설아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가 박정훈에게 물었습니다. 관찰사 대감,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너는 서두르지 말아라. 진실이 있다면 증거는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에 형님 댁에 가보니 항상 서재에 놓여있던 작은 옥불상이 안 보였습니다. 형님이 명나라에서 교역으로 들여오셨던 것으로 아끼셨던 것이라 기억이 납니다. 그래? 옥불상이라. 이철민을 돌려보는 후 박정훈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김복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가명을 나서서 이가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고을의 동쪽 지역으로 매우 번화한 장터였습니다. 박정훈은 김복을 시켜 이철수 집안 내부의 사정과 고을 현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시켰고, 또한 자신이 한양에서 온 갑부인데 귀한 물건들을 사들인다는 소문을 내라고 시켰습니다. 정오가 되자 두 사람은 한 다점에 들어가 길가에서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한 주전자와 간단한 떡과 강정을 시켜놓고 점심 식사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박정훈이 길거리에서 수상한 사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같이 움직이며 손에 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밖을 보고 한 사람은 안을 보다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반가운 기색으로 곧장 찻집으로 들어와서 박정훈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눈에 봐도 어르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귀한 물건을 찾지 않으십니까? 내 눈이 정확하구나.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박정훈이 일부러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을 한참 찾아다녔습니다. 어르신만이 이 물건의 가치를 아실 것 같았습니다. 무슨 보물인데 그러느냐? 말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이 자세히 보니 옥으로 만든 부처상이었습니다. 전체에 하나의 흠집도 없이 완전한 한 덩어리 옥으로 조각한 것으로 정말로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박정훈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옥불상이 네 집 것이냐?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상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제대에 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이 보물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에 팔려고 하느냐? 은전 100냥만 주시면 됩니다. 박정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옥불상은 한눈에 봐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인데 이 사람은 물건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훈이 대답이 없자 그 사람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은전 90냥만 주셔도 됩니다. 좋다. 90냥으로 하자. 다만 우리가 급히 나와서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으니 우리 집까지 따라와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멀면 안 갑니다. 멀지 않다. 멀지 않아. 반시진이면 다녀올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훈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뒷문을 통해 경기도 가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훈이 관복으로 갈아입자 그 사람은 완전히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관찰사 대감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무릎이 풀려서 땅바닥에 엎드리며 계속 절을 했습니다. 박정훈이 눈을 부릅뜨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이 옥불상을 어디서 구했느냐? 관찰사 대감,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옥불상은 제가 훔친 것입니다. 훔쳤다고? 어디서 훔쳤느냐? 고을 동쪽 이가마을의 부자 이철수 집에서 훔쳤습니다. 언제 어떻게 훔쳤느냐? 상세하게 모든 것을 빼놓지 말고 말해보아라. 도둑 탁돌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뒷담을 넘어서 이철수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막 물건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옆에 안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탁돌이는 계속 떨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한 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부자리에 누워있고 그 옆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흰 천으로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가렸고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망치로 얇고 긴 목같이 생긴 것을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에 박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에 띄던 이 옥불상만 급하게 갖고 나온 것입니다. 박정우는 탁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수 사건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탁돌이는 매우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탁돌이야, 도둑질의 결과가 어떤지 아느냐? 소희는 자세히 모릅니다. 너는 야간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였고 그 훔친 물건의 값어치가 매우 크니 차명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관대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탁돌이는 차명이란 말에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습니다. 좋다, 좋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받아들이겠느냐? 받겠습니다. 그럼 내가 묻겠다. 네가 옥불상을 훔치던 그날 이철수 집에 있던 남자를 아느냐? 소인이 압니다. 이씨 집안의 둘째 어른 이철호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여자는 아느냐? 여자는 얼굴은 보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람을 네 앞에 데려오면 증언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행동을 보겠다. 이철호를 관하로 데려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철호가 하인 하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관찰사 대감께 인사하릅니다. 주종 두 사람이 박정훈에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인사는 됐고 이것을 한번 보아라. 박정훈이 옥불상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도둑 하나를 잡아 신문했는데 네 집에서 옥불상 하나를 훔쳤다고 한다. 이것이 내 집 것이냐? 이철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뒤에 있던 하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고, 바로 큰 어르신 서재에 있던 옥불상입니다. 이철호가 하인을 쏘아보며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관찰사 대감 아랫사람이 눈이 어둡습니다. 이 물건은 저희 집에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애초에 이런 물건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속임수가 어떻게 박정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은 탁돌이를 불러냈습니다. 탁돌이야, 이 사람을 보아라. 아느냐? 알아봅니다. 네가 옥불상을 훔치던 그날 밤에 본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좋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 이철호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탁돌이도 자신의 목숨이 달렸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철호는 순간 당황하여 변명했습니다. 관찰사님, 저놈이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놈의 행색을 보십시오. 도둑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박정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씨 집 무덤에 가서 내 큰형의 시신을 검사해도 되겠느냐? 이철호는 오히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하시지요. 박정훈은 관리들을 데리고 이철민의 안내를 받아 이씨 집안 조상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씨 집안은 과연 그 지역의 부호답게 조상 무덤이 정말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무덤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 조상 무덤 맨 앞쪽에 새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철호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관찰사님, 저것이 저희 큰형님 이철수의 무덤입니다. 좋다. 박정훈이 크게 손을 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파거라. 관리들이 함께 손을 써서 잠깐 사이에 관을 파내었습니다. 검시관이 올라가서 자세히 검사한 후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시신의 몸에는 외상이 전혀 없습니다. 외상이 없다면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머리 부분을 잘 보거라. 박정훈도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대감님, 전혀 상처가 없고 독에당한 흔적도 없습니다. 만약 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신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박정훈은 눈길을 탁돌이에게 돌렸습니다. 저 녀석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철호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형님,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관을 열어 시신을 훼손당하시다니. 관찰사님, 오늘 뭔가 문제를 찾아내신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이때 검시관이 가늘고 긴 못을 손으로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검시관은 이철수의 머리 부분을 만져보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철수의 머리에 미세한 이질감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머리에 못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이철호는 방금 전에 기세를 완전히 잃고 온몸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정훈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이철호?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느냐? 이철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형을 해친 모든 계획과 과정을 인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큰형 이철수는 가족의 상업을 맡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지방으로 교역을 다녔고 이렇게 되니 집안의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둘째 이철호에게 맡겨졌습니다. 둘째의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큰형의 부인은 새 신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달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깊은 정이 생겼습니다. 은밀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큰형은 평소 집에서 하인들을 시켜 일을 처리했고 스스로 방을 정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돌아와서는 직접 방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갑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부인과 둘째 동생의 연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집안에 없어서 한설아에게만 화를 내고 가슴이 답답하여 셋째 동생 이철민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고 한설아는 그에게 그들의 관계가 들켰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이철호와 한설아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친형제간의 불륜과 살해라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큰형이 돌아오면 그가 술에 취했을 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 사람은 큰형의 머리에 얇고 긴 못을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현감에게 상고를 올렸지만 둘째 이철호는 평소 친분이 있던 현감에게 큰 돈을 약속하고 고발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도둑 탁돌이에게 목격당했고 게다가 현명하고 정의로운 관찰사 박정훈을 만나게 되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정훈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철호는 형수와 간통을 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친형을 해쳤으니 국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즉시 참수형에 처한다. 한설아는 공범으로서 마찬가지로 지아비를 배신하고 남편을 해쳤으니 똑같이 즉시 참수형에 처한다. 탁돌이의 경우 비록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지만 정직하게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곤장 50대에 처한다. 그리고 백탐관은 돈을 받고 상소를 무마해 주었으니 그의 지위를 박탈하고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막내 이철민은 형의 은혜를 갚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집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철민은 형의 이름으로 절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돈을 나눠주었고 아들이 태어나자 형의 양자로 올려 형의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술과 안주를 사서 형의 묘소를 찾아 형님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형님, 여기 형님이 좋아하시는 술과 안주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으시고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묘지 위를 비추며 휘익하고 청량한 바람이 그의 몸을 시원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형님이 고맙다 막내야. 내 덕분에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